저희 매니저님이 운영하시는 장간의 양념게장. 대회 수상 경력에 저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 드셔보신 분들의 평도 좋으니까 많은 주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자단가치 폭락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1987년, 그 다음에 2008년, 2020년 이후 최대 손실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에 사이드카 발동했죠. 주가 폭락이 심각해가지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트럼프 관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트럼프의 관세가 굉장히 지대한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요. 웬만한 자산은요. 거품이 쌓이지 않는 이상은 이런 식의 폭락이 나올 수가 없다. 제가 전부터도 미국의 자산 거품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고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를 많이 드렸었는데 항상 미국의 경제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그리고 보통은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거품이 많이 쌓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은 미국보다 거품이 더 심한 상황이죠. 거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보시는 지표가 있겠지만 저는 핵심적으로는 부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소득 대비 부채가 높다. 그러면 그 부채가 경제를 살리는 데 들어갔냐? 우리나라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부채가 자산 거품을 만들어내는데 들어갔다. 다만 미국은 주식 쪽으로 많이 쌓인다면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부동산에 들어가 있어서 부동산 쪽에 거품이 쌓인 상황인 거죠. 주식은 투자자들만 서로 손실 보고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이유가 뭐예요? 투자 목적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는 내 집 산다. 혹은 내가 어떤 집에 임차를 들어간다. 모든 국민들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미국이야 지금에서야 경제위기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촉발제가 된 것이 트럼프의 관세였던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가 더 망가져서 미국의 경제위기 터졌을 때 수출 중심국 거기에다가 경제가 안 좋은 나라들은 자금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그랬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경제위기 전조 증상들이 나오고 있는 점 그리고 이번이 과거보다 더 많이 위험해지고 있는 점. 그래서 이번에는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크게 터진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넘어서 IMF 외환위기 이상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 지금 그 징조들이 나오고 있는 점이랑 저는 영상을 올릴 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비를 하셔라. 근데 영상을 끝까지 안 보시고 중간에 조금만 보다가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요.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여기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위기 터지기 전에 항상 나오는 전조 증상을 먼저 봐야 되겠죠. 자, 오늘 4월 10일 촬영일 기준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4월 초가 되자마자 주가 폭락이 시작됐죠. 그래서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대략 일주일 정도 만에 11%가 떨어졌고 S&P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떨어졌죠. 그리고 나스닥의 경우도 약 13% 정도 떨어졌다. 물론 트럼프가 상호 관세를 90일 유예하기로 하면서 떨어졌던 낙폭이 대부분 회복되긴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적으로 보실 부분은요. 첫 번째로는 저 관세 말 한마디에 주가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 이거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관세라는 트리거가 터진다면 경제 위기가 올 것이다. 근데 두 번째로 그 관세가 유예가 되는 거지 안 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중국 관세를 더 높였다는 것은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는 뜻이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관세를 유예한 것도 관세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조금 벌어먹겠다. 이런 느낌의 관세 유예가 보이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장난질을 계속 당하는 거고 결국에는 시행될 관세는 앞으로 경제와 주식시장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45%로 또 올라갔습니다.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지난달에 20%에서 35%로 경기 침체 확률을 올렸는데 한 달 만에 45%로 상향 조정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예상하는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을 보면 JP모건의 한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마이너스 0.3%로 수정했고 UBS의 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연속 역성장 또 0.1% 역성장 이런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경기 침체 확률이 20%포인트가량 오르면서 60%로 늘었다. 1994년부터 미국의 양털깎기가 시작된 이후 1997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올 때까지 미국의 유동성이 다 흘러 들어가서 우리나라에 외환위기가 왔던 거예요. 세계적인 경기 침체 또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 촉발점은 항상 미국이었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만 잘 나갈 수도 없어요. 다만 미국이 조금 더 안정적이기 때문에 자산이 미국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거다. 그래서 경제 위기 전에는 미국 주식에 돈이 모이고 경제 위기 후에는 미국 채권에 돈이 모이죠. 늘 그래 왔었다. 그러니까 심지어 최근에 미국 증시가 80%나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코로나 같은 사태도 예측해가지고 엄청난 수익률을 올렸고, 이런 곳에서 1929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폭락이 올 것이다. 대공황 왜 왔어요? 그 뒤에 여러 번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각했던 1, 2차 오일 쇼크 때, 그 다음에 IT 버블이 쌓였던 닷컴 버블 시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기 직전, 이런 여러 가지 시기들을 다 제치고 그 이후 최악의 폭락이 올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거다. 물론 저게 100%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좀 심각하게 경고를 하는 정도이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저런 가능성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또 미국의 전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스태그플레이션 되게 힘든 거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더 가능성 높은 상황은 높은 인플레이션과 함께하는 본격적인 경기 침체다. 그러면서 6개월 내 5%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연준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세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국 경제 망치려고 하냐?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계기까지는 미국의 많은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미국이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에요. 근데 미국이 무역 적자가 나면 날수록 돈을 계속 풀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라도 때려가지고 달러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어떻게든 손실 줄이려고 채권도 갚아나가려고 머스크까지 불러가지고 이거 줄이지 않으면 문제된다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경제 위기가 체감이 되니까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이 미국 주식에서 미국 채권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국채 가격이 급등을 하죠.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통상 중장기물 국채 매수로 대응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상목이가 왜 미국 국채를 매수를 했겠냐. 그나마 지금 국채 가격이 다시 떨어진 이유가 중국에서 또 국채를 매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 경제를 계속 건드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국채를 매수해가지고 미국을 압박했다면 이제는 그 국채를 매도하면서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거죠. 다른 자산에서 자본이 빠져가지고 미국 채권으로 이동은 하는데 미국 채권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중국에서 대량 매도해가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 경고가 나오는 거다. 경기는 침체되고 금리는 올라가고 관세 때문에 물가도 올라가고. 이게 짧게는 코로나 이후, 길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엄청난 돈을 풀어서 만들어낸 문제점이에요. 여기에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된다. 자, 세계적으로 유동성을 줄이던 시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2015년부터 긴축에 들어갔었어요. 왜? 글로벌 금융위기 때 푼 돈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2015년부터 금리 인상하고 2017년부터 양적 긴축 들어갔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2017년, 2018년 두 차례에 거쳐서 금리 인상을 했죠. 근데 왜 다시 금리 내리기 시작했을까요? 미중 무역 전쟁이 가속화되면서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이죠. 근데 그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 거다. 대통령이 트럼프니까. 트럼프는 노바꾸잖아요, 좀. 그러니까 더 강하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때보다 여파는 더 클 텐데. 근데 코로나 때 푼 돈으로 그 돈이 다 회수되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자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지표 하나만 볼까요? 자, 트럼프가 약달러를 만든다고 계속 이야기들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중순부터 미국의 달러 지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지수는 주요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달러 지수가 약 7%가량 떨어졌는데 원달러 환율 어때요? 윤석열 파면 나오고 정치적 불안정성이 해소됐다 해가지고 143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금방 다시 올라가지고 1480원대까지 올랐어요.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데 원화 가치가 더 빨리 폭락하고 있다. 그것은요, 미국의 경기 침체 때문에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지죠? 한국의 경기 침체는 미국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는 소리죠. 우리나라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내수시장 이미 망가졌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수출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작년 기준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의 수출 기여도는 약 95%에 달합니다. 순수출로 올린 GDP 상승률이 1.9%, 내수가 올린 게 0.1%예요. 근데 지금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우리나라 대비로 유독 강달러죠. 여기에 관세 충격까지 왔죠. 수출 수입에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강달러라는 것은 싸게 판단 소리고, 과거처럼 우리나라가 가격으로 승부하는 나라였으면 싸게 파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환율 높으니까 남는 건 얼마 없죠. 수입 물가는 높고 수출은 싸게 하는 셈이니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괜찮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돈이 빠지는 거다. 이 부분을 계속 경고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위기 터진다. 부동산 폭락한다고 그랬는데 안 떨어지니까 경제 위기로 말 바꿨다, 이게 아니라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게요, 가계부채로 부동산 부양하면 경제 위기가 온다였어요. 그러니까 제정신인 정부들이라면 가계부채를 잡으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코로나 터졌죠. 그러니까 뒤늦게 2021년도에서야 DSR 도입했죠. 잡힐 리가 있어요? 그제서야 잡는 거지. 그래서 2022년에 그나마 잡혀가고 있었던 거 이번 정부에서 또 부양했죠. 1년 정도는 데드캣 바운스 낼 수 있습니다. 너무 빠르게 털어지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2024년에도 그 짓거리 하니까 2024년에 모든 지표가 확 나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수는 박살났고 이제 수출 박살날 일만 남았어요. 근데도 자산 거품은 계속 쌓인다. 아유, 그래도 부동산은 슈퍼 사이클이에요. 슈퍼 사이클 같은 소리 하네. 슈퍼 사이코 같은 인간들이. 여기에 KDI에서는 경기 하방 위험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고 하죠. 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대부분의 핵심이 수출이었는데 수출이 문제가 크게 터지게 생기니까, 급격히 악화되니까, 내수는 이미 망가져가지고 수출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 부실 징후가요, 금융위기 때부터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도 경제 위기는 아니래요. 지금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이 2339곳으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1844곳이나 금리 막 올려가지고 나라 망하네 어쩌네 했던 2022년 2067곳보다 많다. 그리고 부실 징후 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B등급 기업이 급증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신용이 더 떨어지기 전에 폐업이 나오는 상황이다. 몇 년째 라이트하우스는 경제 위기 이야기를 하냐. 그래서 왔어요, 안 왔어요? 이렇게 뻔히 보이니까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한 거죠. 다 돼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저점에 샀으면 고점에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점에 팔려고 하면 안 팔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미리 대비를 해놔야지. 자산 정리가 그렇게 쉽게 되나. 그래서 이미 부자들은 이동하고 있다고, 코로나 때부터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안전자산으로. 근데 네 말 들어서 집 못 사갔는데 집값이 폭등했다. 이 말 들어가지고 뭐 주가가 어땠다. 우리나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2차전지 경고하니까 2차전지 뭐 배터리 아저씨 믿고서 막 산다 이런 식으로 하더니 지금 금양도 상장 폐지 위기에 왔죠. 제가 그때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부자들은 이미 대비를 했고,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이 터졌기 때문에,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부양을 했기 때문에 경제 망가뜨려 가면서 부동산을 올려놨지만 그게 과연 팔리겠냐, 빠져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냐, 솔직히.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전반적인 세계 경제 위기가 닥치고 있고, 그 와중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많은 나라들이 교훈을 얻었던 것이 무엇이었다? 수출로 먹고 살려니까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터졌을 때 대비가 안 된다. 그래서 내수 중심국으로 바꿨는데, 우리나라는 수출과 부동산 거품으로 부양을 했죠. 그러니까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 근데 지금 수출 업계에 위기가 오니까 우리나라를 보는 시선들도 다 자금을 빼가가지고 양털 깎기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자산 붕괴될 때 위험자산에 넣어놔야 돼요? 안전자산도 그냥 대충 안전자산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 그래, 부동산이 안전자산이라고 칩시다. 그래도 한국 부동산은 안전자산 아니에요. 이런 위기가 왔을 때는 어떤 안전자산을 사야 되냐? 원화 대비 안전자산이 아니라 달러 대비 안전자산이 되는 것들을 사야 된다. 왜냐면 세계적인 약달러라도 우리나라에는 강달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양털깎기라는 게 원래 그런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원 혹은 뭐 시장 뭐 이런 사람들은 미국 주식 사고 있는데, 가장 경제에 빠삭한 최상목하는 행동 보세요. 달러에 베팅하고 미국 채권에 베팅했다.
제가 달러 베팅, 미국 채권 베팅 이제는 한 4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끝난 것 같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냈으니까 달러 가치가 1430원대까지 떨어지던데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떨어졌으니까 살게요 그랬죠. 정고점 또 돌파했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의 환율을 보이고 있어요. 더 올라갈 거예요. 이런 안전자산들을 사야 된다.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4년째 하고 있다. 금이든 달러든 미국 채권이든. 왜냐면요. 가장 핵심적으로는 과거와는 굉장히 다른 그레이트 리셋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저물가 저금리 시대가 전무입니다. 왜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 가장 낮다는데 물가도 그렇고 경제도 그런데 여기에 관세로 인해서 자유무역까지 사라지면 저물가의 혜택이 사라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가 온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잔뜩 받는 위험자산으로 들어간다? 누군가 잘 빠져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행동일 뿐이다. 자, 결론. 미국의 주가 폭락은요, 항상 경제위기 전조증상이었습니다. 이번에 세계적으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었으니까 전조증상이 나오다가도 조금 살아나나 하면서 다시 유동성 들어가다가도 또 빠지고 또 들어가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쭉쭉 떨어지는 경우가 이번뿐만이 아니죠. 몇 번 더 있었죠. 유동성 많이 풀어가지고 저항이 심할 뿐이지 이미 경제위기는 터졌고 그 전조증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금융위기 때랑 다르게 이번엔 미중 무역전쟁까지 심화되고 있죠. 그때는 중국이 미국 채권을 사가지고 저금리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미국 채권을 팔아가지고 고금리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동시에 온다.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세계적으로 닥칠 것이다. 과거 오일 쇼크 때처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약달러를 추진하면서 세계 주요 화폐 대비로는 미국의 달러 가치가 떨어졌지만 원화 대비로는 달러 가치가 올랐다. 즉 달러 가치 하락보다 원화 가치 하락이 훨씬 더 크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경제가 심각하게 무너진 상황이고 수출 의존도가 95%인데 관세에다가 강달러까지 생기니까 수출 무너지게 생겼죠. 그러니까 돈 더 빼가가지고 더 강달러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경제 위기가 올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는 준기축 통화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양적 깎이는 굉장히 심해질 것이다.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빠져나갈 것이다. IMF 때처럼 달러가 고갈돼야 외환위기가 아니라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이게 장기화되는 것도 외환위기다. 마지막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있는 자본들이 미국으로 많이 빨려 들어갈 거예요. 대표적으로 현대제철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죠. 한국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미국에 있는 공장에 투자하잖아요. 지금 철강 산업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과거 IMF 때도 그렇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환율이 굉장히 높게 튀었습니다. 즉 강달러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을 이동시켜야 된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던 것이 제가 금, 은, 달러 혹은 미국 채권 이 부분을 4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소리예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금, 은 떨어졌는데요. 그거 팔아가지고 지금 미국 채권 산 거잖아요. 이런 안전자산으로 대비를 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